안녕하세요. 김경입니다. 역사 속의 도서관, 도서관의 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9세기의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20세기의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는 19세기의 사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계몽주의와 자연주의, 그리고 종교개혁에 기반한 공교육과 의무교육의 출현 등을 살펴보고 미국에서 이민자들의 증가 추세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인쇄의 속도가 빨라진 점과 이를 기반으로 신문과 같이 새로운 출판물이 나타났다는 점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나타난 두 가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립된 도서관학과 그 새로운 모습의 도서관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가 무엇이었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흐름 중 첫 번째는 현대적 의미의 공공도서관의 출현입니다. 이 공공도서관의 전신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18세기에 있었던 회원제 도서관입니다. 회원제 도서관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생겼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첫 번째 수도로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중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당시 프랭클린이 만든 필라델피아 라이브러리 컴퍼니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것이 회원제 도서관이었어요. 그리고 19세기 즈음 독일에서 공공도서관이 나타나는데 대략 1810년대쯤입니다. 독일의 전통인 종교개혁을 기반으로 나타난 사상 중에 모든 일반 시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의무교육의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독일어 문해력 향상을 위해 당시 상인 출신이던 프러스커라고 하는 후일 독일의 제1대 도서관 협회장이 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프러스커는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한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였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독일의 공공도서관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민자의 증대로 이민자들의 미국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고 그 과정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성인들이 어떻게 빨리 미국화를 할 수가 있을까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대략 19세기 초중반부터 뉴잉글랜드 지방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1800년대 중반에 보스턴에서 시의회의 정치인들이 시의 정기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공공도서관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보스턴 공공도서관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재원이 꾸준히 필요한데 새로운 책을 구매하고 도서관이라는 건물을 운영하며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이런 부분을 위한 재원을 공공자금으로 한 가장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서관의 지속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도서관들은 새로운 책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그때는 새로운 책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이 큰 압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는 많은 종류의 책들이 빠르게 출판이 되었고 이를 도서관에서 빠르게 수용해야 됐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서관이 책을 구매하는 자금이 필요했었죠.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은 자료의 종수가 증가되었고 이를 통해 원하는 책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책이 어느 도서관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함께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잘 찾기 위해서는 책들을 잘 꽂아놔야, 그러니까 배열해야 되는데 그런 배열도 상당히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책이 서가의 특정 위치에 한 번 배치되면 그것이 계속 유지되었는데 이 책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배치를 처음부터 잘 해놓지 않으면 책들이 나중에 막 정신없이 배치되게 되었고 또 그래서 찾기가 더 어려운 그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책의 배열, 즉
책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위치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류가 강조되었고, 그렇게 분류를 기반으로 배열된 자료를 찾기 위해서 목록이 강조되었습니다. 사실 목록은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 이전의 목록은 책자형 목록이었습니다. 책으로 되어 있는 목록인데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흐름은 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찾아내는데 도구들이 필요했습니다. 19세기 내내 그 자료는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그 배치된 자료는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백과사전 같은 경우는 알파벳 순으로 항목을 배열했는데요. 도서관은 사실 노대 시절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의 도서관의 모습 때부터 약간씩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책을 한 곳에 모아놓는 것이 이용하기 좋기 때문에 모아놓기 위해서였고, 또 그 분류는 기본적으로 주제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대략 베이컨이 제시했던 세 가지 지식 분야, 기억, 이성, 상상을 기반으로 하여서 분류 체계를 제안했죠. 실제로 분류는 주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논의하였고, 그 중에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즉 듀이 십진 분류법도 그때 개발된 것입니다. 사실 분류의 문제는 단지 배열의 문제만을 해결한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이러한 분류 이전의 분류는 서가 분류라고 해서 어떠한 책이 위치 지어지면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 도서관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금방 찾아낼 수 있죠. 그런데 새로운 책이 생기지 않을 때는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지만, 새로운 책이 계속 서가에 들어오면 비슷한 주제 부분에 장사량이 많아지더라도 더 이상 책을 꽂을 공간이 없는 상태가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제를 중심으로 한 분류는 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즉, 책의 위치가 서가상의 특정 위치에 묶인 것이 아니고 다른 책들 간의 관계에 묶여 있게 만든 것이죠. 이를 상대 분류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주제가 비슷한 책이 모여 있으면서 서가상의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늘어나더라도 그 분류 체계는 계속 배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탐색의 문제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분류를 했기 때문에 분류 기호로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기호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찾기 쉽게 하기 위한 목록 체계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목록 체계가 나타났는데요. 기존의 책자형 목록이 아닌 카드형 목록이고,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지만 카드를 이용한 목록의 장점은 새로운 목록 카드를 바로 제 위치에 그대로 꽂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갱신이 쉬워졌어요. 또한 카드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책에 대한 무엇을 기술할 것인지를 정하고 무엇을 찾을지에 대한 접근점들을 제공하여서 분류 기호뿐만이 아니고 책의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주제명이라든가 저자의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도 접근점을 제공해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든 목록 규칙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분류 기호를 제공함으로써 자료의 위치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목록은 실제로 도서관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었고, 도서관 사서의 전문성의 기반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나아가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조직과 검색을 가능하게 한 유일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독서나 여가를 위한 책들 뿐만이 아니고 연구나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책을 찾는 데에 절대적인 기능을 제공했기에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도서관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인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분류와 목록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이, 공공도서관은 계몽적으로 사람을 깨우치는 데 필요한 책들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분류와 목록은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책을 쉽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인데,
분류기호를 매기는 것, 목록을 작성하는 것, 사람들에게 계몽적인 활동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특정한 능력이 필요로 하더라라는 것이고,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모두가 이러한 특정한 능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도서관학, 그리고 그 사서를 키우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 학교가 설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라이브러리언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도 바꿔놓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의 라이브러리언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장이라는 의미가 강했다면, 이제부터의 라이브러리언은 도서관장이 아니고 좀 더 도서관 직원에 가까운 하나의 특정 직업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서관학은 도서관 내부적으로 직업적인 필요성과 전문성이 점점 강화되었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회적으로는 대학의 성격이 변화하고 대학이 확대되고 학문이 분화되는 추세 때문에 생기기 쉬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학과에서는 크게 4가지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의 자료를 어떻게 배열하고 찾을 것인가. 이것은 분류와 목록으로 구현됩니다. 두 번째로 이 자료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용하게 할 것인가. 이는 정보 서비스라는 분야에서 다룹니다. 세 번째로는 도서관에는 자원이 요구되는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때 나타나는 경영의 문제이며, 여기에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사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용이 무료인 도서관의 경영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를 다루기 위해 도서관 경영이라는 분야가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책 자체에 대한 문제로 개별 도서의 특성, 도서 집단, 즉 장소의 특성, 그리고 도서가 담은 지식 등에 대한 문제로서 기존의 문헌학과, 서지학, 그리고 도서관의 역사 등의 분야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들로 도서관학이 구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도서관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든지, 사서분들의 이미지가 어떻다든지, 이런 이미지들이 실제로 19세기에 나타난 도서관의 이미지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러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이 계몽주의나 전문성이 될 수 있을 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도서관이나 아니면 사서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19세기에 나타난 공공도서관에서 비롯된 이미지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